네, 국민의힘 부산연제구 김희정입니다. 먼저 지명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워낙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하시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의 재산과 관련된 소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서 김민석 후보님이 재산을 운용하는 방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회계년도 25년도 지금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얼마입니까? 지금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추계를 저는 사실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본 예산 시간 때문에 본 예산 어느 정도인지 어바웃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대강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러면은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채무 비율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OECD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낮다고 보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고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인 것 같아요. 어바웃 저는 마지막 뭐 정확한 점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가늠하고 계시는지를 여쭌 뭐 겁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8.4%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하면 이거를 넘어설 위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 경제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이 추경안에 대해서도 전혀 못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이 경제 규모는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안이 673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국가 채무 비율을 알아야지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조정하고 그래야지 이번에 그냥 돈을 살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 강신성 씨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과 관련된 자료 제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450만 원 생활비 및 유학 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강신성으로부터 반환받을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반환받을 돈이 뭐죠? 미국으로 유학을 갈 당시에 저희가 월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강신성 씨가 주변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 하는 부분에 투자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미국에서의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전세금을 빼서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 이렇게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가 그 사업이 잘 안 돼서 저희에게 반환할 비용을 다 반환하지 못하고 상당 기간 있다가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전세금이 넘어간 자료랑 이런 거를 죄송합니다. 있어서, 예, 증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 자료도 오지 않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부분은 일방적으로 반환받을 돈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계속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오후에도 제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증명을 하셔야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167번 질의 펴주십시오. 그런데 그 167번 그런데 보면 상당히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167번 화면 내주십시오. 강신성 씨 소유인 익스콘 벤처타워 708호에 2008년 10년 11월에 잇따라서 주소지를 옮깁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비소까지. 공식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까? 아니면은 월세를 냈습니까? 아니면은 뭐 사용료를 어떻게 냈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저 뒤에 저 밑에 있는 것처럼 제가 아마 외국에 집을 이곳에 주소가 없이 외국에 갔다가 잠시 왔을 때
그때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주소를 두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제가 아닌 다른 단체의 주소가 되어 있던 것을 저렇게 질문하신 단체 것으로 주소가 돼 보입니다. 있었던 시기가 달리 있고요. 네, 그러면 본인과 저것은 가족 자료를 주소가 보고 등록돼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던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족과 그- 관련한 것이라면 저기에 사른 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에 있을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더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해외에 있을 때라고 해서 해외에 있었던 시기가 있고 아닌 시기가 있습니다. 저 3번의 시기 중에서. 그런데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소만 옮겼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른 질문지에서 그러면 칭화대 재학 기간 중에 후보자가 거주했던 주소 전체를 내달라고 했는데 저기 두 번째 줄 한번 보십시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스콘 벤처타운에 자기가 거주했다라고 또 주소를 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답변 중에서 2가지가 지금 잘못돼 있는데요. 하나는 해외에 있었던 시간에 그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외에 있었던 기간과 겹치지 않는 기간에도 강신성 씨 오피스텔에 있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거주한 적은 없었다라고 답변 중에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온 자료에 의하면 본인이 거주했었던 그때 중국에는 그냥 몇 번만 나갔었잖아요. 실제로 한국에 거주했던 주소를 내라고 했더니 저렇게 강신성 씨 주소를 냅니다. 쭉 사진 한번 쭉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강신성 씨 관련된 그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분인 것 같아서 보니까 이 여기서도 나타나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도 보이고 그리고 강신성 씨 보이고 또 이렇게 있고 행사 같이 다닙니다. 다른 사람 출판 기념회인 것 같고요. 다음 사진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여사님하고도 아주 각별한 사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개인 행사에도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김인석 후보님 개인 저기 결혼식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네 마무리하고 오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성 씨와 저가 찍은 사진은 저 사진들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사진이 많이 찍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까 질문에 거주지라는 질문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일관되게 그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주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거소로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소라는 뜻으로 답변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희정 의원님께서 중국 말씀을 하시면서 몇 번만 가셨잖아요 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칭화대에 실제로 몇 번만 간 것이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할 때 거기에 충분히 일주를 맞춰서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 네. 하겠습니다. 이따 그건 답변하시고 그러니까 거주하신 건 아니다. 그냥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지다 그것은 이런 거주하는 말씀이시죠.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우편물 수령을 위한 그런 정도의 장소여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정도로 개인적인 용도의 그런 경우에 임대료를 내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오전 중에도 이제 후보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실제 주소에서 거주지로 등록돼 있었는데 어떻게 등록이 돼 있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소만 있었지 나 거기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강신성 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건 오후가 돼도 내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신뢰성이거든요. 얼마나 일관되게 사람이 정직하게 소위 임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연장선상에서 아까 제가 오전 질의 끝나고 후보님께 오후까지 출입국 기록이라도 좀 제출해 줄 수 있겠냐고 요청을 했는데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출입국 기록은 없지만 후보자님이 직접 후보자님 페북에 올렸던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중국 관련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저는 학위를 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정말로 그게 본인이 열심히 해서 땄다고 하면 칭찬받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명하는 과정이나 본인이 제출한 기록은 그거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본인이 제출한 이 비행기 기록표는 무슨 편을 탔는지에 대한 게 와서 제가 공식적으로 항공사 그리고 공항 관계자 그리고 제가 별도로 뒤져서 그 공항편이 몇 시에 출발했고 몇 시에 도착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보님이 직접 제출한 자료 중에서는 2번은
2007년 5월 29일과 2007년 7월 13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편명을 적어서 내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본인이 작성한 거 맞죠? 저것은 실무자들이 작성했고 예. 제출되었는데 만약에 기록상 오기의 오류가 있다면은 기록상 제가 오기라고 확인하겠습니다. 하기에는 힘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예. 그렇지 않을 수 있기 어쨌든 때문에 말씀을 주십시오. 본인이 제출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죠? 제출을 컨펌한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출입국 기록 내면 명확해질 걸 본인이 제출했는데 출국 당일날 기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항공편을 적어서 냈어요. 그래서 같은 항공편이 보면은 다른 날짜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날은 없어요. 그런데다가 마지막 저 항공편은 실제로 국내선 비행기도 아닙니다. 예, 중국 안에서 중국으로 상하이에서 구이형으로 가는 중국 안에 국내선 비행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 저 비행기를 탔다라고 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저 시간에 엄연히 지금 김민석 후보는 한국에 존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날은 그 양산을 비롯해서 안산, 수원 등의 12.8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저 기사에 따르면 후보님이 비행기를 탄 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에 개표 상황실에 머물렀던 걸로 기사와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예, 해당 비행기편 같은 비행기를 탄 다른 사람의 비행기 티켓을 제가 확인을 했고 중국 시간으로 6시 15분 보딩, 즉 한국 시간으로는 7시 15분 보딩한 겁니다. 후보님께서 타셨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이 작성한 자료에도 수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공식적인 자료를 내지 않은 겁니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김민석 후보 신뢰해도 좋습니까? 종합적으로 설명드릴까요? 아니 신뢰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낸 자료에 이렇게 오류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 있도록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설명드릴까요?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네, 다 말씀하시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학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학하셨습니까? 재학 기간을 보는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학위 수업을 한 기간으로 요청해서 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재학 기간으로 네, 잘 그래서 아시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두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 공직자로서 그 학력과 관련된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명확하게 특히 외국의 학력이나 한국의 정규 학력이 아닌 경우는 월까지 적어서 표기하기로 돼 있는 거 본인이 잘 아시죠, 김민석 후보님? 네, 그래서 예. 정규 학력이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에서는 학위 학력을 진행한 기간을 표시를 했고 네, 학위 그렇지 학력 않은 진행한 경우에는 표시를 선관위가 표시한 게 아니라 본인이 네, 제출하고 선관위에서 요청한 대로 그 기준에 따라서 표시한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전체 랭귀지 코스까지 포함해서 밝힌 경우도 있고 예, 전체 학위 입학 과정과 관련돼서 본인이 명확하게 여기 21대 총선 포스트에도 있고요. 아까 앞에 보여드린 거는 22대 본인 양력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거고요. 다음은 21대 포스터고요. 22대 포스터에 일관되게 칭화대학교 법학석사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이라고 본인이 표기를 해서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엄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학위 과정을 하는 것이 9월부터 10월 7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관되게 그렇게 적혀 네, 있는 저는 것입니다. 언어 과정에 대회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LLM 학위 과정에 대해서 물어본 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드렸습니다. 넘기시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당시 월수금은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화목은 수업을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월수금의 이 기간에 비행기를 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금요일 출발하는 비행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내부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달력 빨리 넘기세요. 그렇게 해서 실제 후보님이 이 기간 동안에 화요일, 목요일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소위 존재했던 중국에 존재했던 날짜를 표시하니까 4일밖에 안 나와요.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표시하십시오. 제는 계산이 아니라 후보님께서 직접 주신 비행편에 입각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산을 한 것을 보면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는 여기에 뭐까지 표현했냐면 후보님이 아까 비행기에 있지 않고 당사에 있었던 거나 실제로 없는 비행기 편도 탄 걸로 감안해서 하더라도 저 날짜에 후보님이 학위 과정에 있었던 날짜에 존재했던 날짜는 26일만 중국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다 밤에 도착을 해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시간이었고 반나절이라도 있었던 시간을 카운팅하면 총 4일. 그러고도 25학점을 어떻게 땄는지 증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학위가 진짜 있고 아니고 이런 걸 떠나서 그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과도한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그 실제로는 의원님께서 계산하신 것과 달리 총 148일이 체류가 되어 있는 것을 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엑셀로 정리해서 드린 것은 저의 외국 출입 기록 중 중국 관련 항공,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 내에서의 항공이 저것도 정리하는 사람이 중국 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 출입국 기록 전체를 요구하시면 사실은 저도 하나 뽑아봤습니다만은 이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무더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아보시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돼서 일부러 중국 거를 뽑아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궁금해하시는 중국 이외에 저의 20년, 30년 그 이전에 다른 어떤 출입국 기록까지 요청하시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임 총리들의 예와 마찬가지로 그 요청문회의 의도와 무관한 과도한 범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필요하시면 그 기간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엑셀로 정리한 방식이 아닌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지 보겠는데, 다만 이것은 그 또한 제가 뽑아서 드릴 경우에는 그것의 신뢰성을 문제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요구하셔서 확보하시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후보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진짜 계속 주장만 하시는 것 같아요. 논문 펴주세요. 예. 아까 논문 관련돼서 이제 저기 직접 후보님이 사인하신 거 맞으시죠? 네, 왼쪽에 있는 네. 사인이 제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논문의 내용 관련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논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고민해서 성의 있게 썼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50페이지 논문 중에서 본문에 해당되는 거는 45페이지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예. 혹시 이 논문을 알고 계세요? 엘림 첸 앤 안드레스가 쓴 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논문 보시겠습니다. 이거 라이트네스는 아시죠? 인권 관련돼서 활동하는 제가 단체입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저 논문을 쓸 때 혹시 관련돼서 봤을 수 있는 논문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논문은 기억 못하시더라도 인권 관련돼서 그 UN 난민기구에서 늘 보고서 의뢰해서 쓰는 단체가 라이트넷입니다. 저기 보시면 다음 세 번째 논문 CRS의 권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예. 저 것이 지금 지적하신 2027년 9월 26일자 네. 페이퍼를 제가 봤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역시 UNHCR 논문입니다. 그래서 다 기억이 없으시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아는 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네, 말씀드렸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게 성의 있다고 하신 논문 카피킬러에서 돌렸습니다. 제가 빨리 속독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봤을 때 41%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단어를 좀 바꾸거나 하면 50%가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논문에서 거의 복붙을 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각 주부터 점 하나까지도 복사 붙이기를 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논문입니다. 최은이 쓴 그 난민 관련된 그 레퓨지 로우 학술 논문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이게 시작하는 문장의 일부러 양쪽에 표시를 같이 했습니다. 각주 표시도 같이 했습니다. 전체 페이지 전체 복사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도 전체 그대로 복사입니다. 네, 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 복사가 아니라 저 칼라한 세 부분만 복사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복사엔 붙이기가 그 김인석 후보님의 첫 논문 처음부터 지금 계속 4, 5, 6, 7 다 예, 복사 붙이기입니다. 예, 두 번째 논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라이트넷이라고 소위 이제 권위 있게 이제 유엔에서 의뢰해서 보고서 분석하는 그 논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페이지 그대로 복사엔 붙이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오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딱 하나 단어 하나 바꿨더라고요. however를 meanwhile로 단어 하나 딱 바꿨습니다. 네.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역시 제가 시작하는 거를 표시하기 좋게 그대로 문장 그대로 시작하는 구문했고 역시 페이지 전체 복사입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예, 역시 그대로 복사입니다. 보기 쉬우라고 문장 시작 구절 그 절 바꾸는 거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저렇게 해뒀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US CRS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전체 복사는 요 정도 발견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수치 조금 변화라는 정도입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 논문에서 카피한 수준입니다. 예, 세 번째 논문에서 그대로 복붙한 겁니다. 네 번째 논문, 예, UNHCR께서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네 가지 예,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예, 멈춰주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고민했고 성의 있게 썼다, 자부심 가진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이제 논문을 봤습니다만 다른 자료를 성의 있게 내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아까 답변을 듣고 이 자료를 오픈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드님이 표절 방지 교육 의무화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래서 아드님이 표절 방지법 발의하는데 함께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아드님과 함께 이 동아리 관련돼서 소통을 꾸준히 한다라고 하는 답변까지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제 아이는 아니 말고요. 본인 논문.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같이 연계해서 하셨기 때문에 제 아이는 본인이 해외에서 학교를 다닐 때 받았던 표절 교육에 비해서 국내에서 저런 논문의 표절 등에 대한 교육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그 아이가 대학 입시에 그것을 입법 활동을 활용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한 거 아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인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 드리는 것입니다. 저 문제와 저 논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 가지는 인정하겠습니다. 뭐냐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주석이라든가 옮겨쓰기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정당하게 잠깐만요. 학위 논문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러면 보는 설명을 분들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드려도 시간 때문에 그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한 가지만 표절 말씀드려도 기준이 될까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절 예방 교육까지 하시겠다고 법안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표절 기준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단 인용하거나 어저리 동일한 경우 뭐 이런 건데요. 그런데 하여간 조금 그냥 그대로 페이지 전체를 옮기는 이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내용과 관련돼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 이런 단어를 선별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다시 중국어 보는 데도 있어서도 세심하지 못했지 않나라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이 논문 표절 넘어서서 앞으로도 그러면은 이 논문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중국에 온 이 이탈 주민에 대한 이런 거 관심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자나 이런 도북자라고 쓰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기하신 네 편에 제가 논문의 바디, 즉 내용의 일부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혹 그 논문 작성 요령과 아니 제 질문에 답해 무관하게 주십시오. 무관하게 도북자나 옮겼을 반도자. 부분이 있다면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논문에
결론과 제 논문의 결론이 같은지도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와 같은 죄송합니다만 결론을 제 질의 시간에 답을 예.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그런 도북자나 그 반도자라는 말씀을 단어를 드리겠습니다. 쓰실 거냐고 제 논문과 여쭙습니다. 같은 결론을 다른 어떤 논문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논문의 결론과 방향에 대한 독창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옮기는 번역 과정에서의 반도자와 도북자 문제는 저 논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용례의 예이기 때문에 논문의 내용 또는 흔히 비판하고 있는 반도자 도북자를 배신자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쓰시겠냐고 여쭙습니다. 반도자 도북자 문제를 다시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작년에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 관련된 법을 바꿔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뭔가를 만든 걸 알고 계세요? 어떤 걸 만드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서 올해부터 국가 기념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혹시 며칠인지는 기억하십니까? 그 날짜는 네, 모르고 7월 있습니다. 14일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면 그 법에 나오는 내용이 이 논문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3국으로 해외로 망명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이제 북한으로 송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는 거기에서 중국이라고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든 법입니다. 제 생각에 정말로 이 논문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그 법이 통과될 때 굉장히 본인의 논문과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기념비적으로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국가기념일 제정까지 우리가 작년 겨울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수많은 다른 단어가 있는데도 중립적인 단어를 영어에서는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좋은 단어를 놔두고 광주 땡땡 이런 다른 단어를 쓰면 그런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에 제가 썼던 논문의 내용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우리 국회에서 법으로 반영된 것이고 내용이 유사해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2010년에 제기했던 방향이 역시 옳은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역시 다시 한번 도북자 문제에는 저는 앞으로 쓸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말씀하시고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용례로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 정책 일환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이 정책에 후보도 동의하시는 거죠? 구체적인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토론할 대목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지지하느냐 거는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틀에 동의하냐고 물었습니다. 2차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선별적으로 말씀 주시면 동의도 하고 안 하겠다라는 거고 포괄적으로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진 큰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가려서 하겠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래서 앞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곽규택 의원님하고 산업은행 관련돼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후보님의 자꾸 바뀌는 답변이랑 입장을 언론에 나와 있는 걸로 봐도 그렇거든요. 재차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보니까 산업은행 이전 반대 소통관 기자회견을 명확하게 22년도에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터뷰도 하시면서 금융 중심지 만들려던 세월을 무시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역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금융 중심지 되기 위해서 산업은행 말고 여의도에 또 뭐가 있죠? 공공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금융중심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금융중심지를 구상하고 있는 곳은 여의도가 있고 또 부산의 남현지구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의도에는 지금 다른 공공기관, 금융 공공기관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본인 지역구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금융공공기관이라고 말씀하시면은 은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행 중에서도 산업은행, 공공은행이죠.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등 뭐 이외 또 등등. 네,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는 어떤 금융 공공기관이 가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획하시고 2005년도에 지방 이전하고 그리고 금융에 특화된 혁신 도시로 부산이 결정된 이후에 공공기관이 다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금융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 후보자께서 금융 중심지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금융 공공기관이 뭐 있는지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산에 산업은행 관련된 논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산업은행이 들어가려고 하는 지역에 다른 금융 공공기관이 뭐가 있는지 정도도 알 것 같아요. 거래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거래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산관리공사도 있고요, 예탁결제원도 있고, 주택금융공사, 해양보증보험 등 거의 다 옮겨져 있습니다. 예, 20년 동안 계획에 의해서 옮겨져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산업은행 이전이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지속해서 다음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산업은행 이전 저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틀과 상관없이 그냥 산업은행 이전 하나만 붙들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후보가 바로 며칠 전에는 이 부산 지역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이제 부산 그 산업은행 이전 대신 대안으로 내놓은 동남권 투자은행이 산원을 대체할 수 있을지 지역에 우려가 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후보님이 산업은행 이전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다라고 잡아뗐습니다. 그런데 저 과거에 다 반대한 거 나왔잖아요. 잡아떼지 않았고요. 정책을 다루시니까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은 산업은행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단순하게 반대이냐 아니면은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그런데 놓고 대답을 그렇게 금융 하시지 논의를 해야 않으셨습니다. 하느냐. 후보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 이전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명확하게 워딩에.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금방 들통날 일을 매번 말을 바꾸는 거고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기록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입장을 여쭙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진행되어 왔던 이런 금융 특화 구역이고요. 부지 조성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공터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관들과의 이런 연합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도 전향적으로 열어놓고 토론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산업은행 이전 저지 이렇게 하는 게 총리가 되고자 하는 분의 입장에서 맞는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확정됐던 지방 이전에도 금융기관과 방송 등은 이전 대상으로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반 결정을 한 이후에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저는 정무위에 속해 있지 않았고 제가 지역구 차원에서 정무위원회에 들어간 적도 없고요. 말씀하시면은 제가 정무위원회에- 팩트로 그러면 답을 네, 드리겠습니다. 정무위원회에 반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동남권 금융기관을 가는 것이 부산의 금융과 또 취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동남권 금융공사 이전에라는 공약을 만드는데도 제가 상당한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제기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던 산업은행보다는 동남권 금융공사가 부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부산의 박소영 의원 후보님 등도 말씀 충분히 그것이 알았으니까 현실적인 제가 대안이다라고 후보님 말씀하시는 했던 것과 것을 알고 다른 있습니다. 내용을 재질의 시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행정 절차까지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대표 발의를 하신 분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세요. 박재우 의원님 부산금융지에 둔다라고 발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님은 포괄적으로 그냥 대한민국에 두자라고 발의를 했고 송기현 의원님은 법에 두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관으로 정하자라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저희와 뜻을 같이 하면서 이런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희정 그리고- 의원님도 법이 발의가 아니라 통과를 통해서 네, 진행된다는 것을 잘 왜냐하면 아실 거라고 통과는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국회 들어서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남권 얘기는 금융공사는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산업은행과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금융기관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걸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지역구에 있는 거를 딱 잘라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기자들한테는 그런 적 없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또 다른 태도를 보이시는데 열어놓고 챙기셔야 되지 않나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는 2010년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출마 준비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부산의 아들이고 앞으로 부산에서 살고 부산에서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서 지금은 자기 지역구가 영등포라고 이렇게 해서 다른 모든 균형 기관들과의 그런 연대나 합을 생각하지 않고 또 열어놓는 자세도 가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작은 이익 지키기에만 앞선다면 과연 국가 전체를 놓고 하는 균형 발전이나 이런 같은 금융기관끼리의 시너지 효과를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여쭙고자 했습니다. 금융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에 속했던 여러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 산업은행 이전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듣는 사람들이 충분히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돼서도 역시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SOC를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 사업입니다.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도 신공항 사업 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국토위에 이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세상에 다른 거는 다 느리겠다라고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는 감액 예산 올라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확인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감액 예산 올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마치 무슨 해수부 이전 등 하면서 무슨 지역구에 선심 쓰는 듯이 하지만 실제로 지역이 원하는 사업 그리고 실제로 이미 배정된 예상도 깎는 이런 표리부동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지역 민심에 부합하고 실제로 가고자 했던 계획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해수부 이전과 HM을 포함해서 동남권 금융공사 등을 실제로 진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는 부산 지역에 윤석열 정부의 지난 시기보다 훨씬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그리고 확신을 내일 하고 올라오는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정부 예산 깎이지 않도록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을 하시는 와중에 미처 해결되지 못하거나 하시는 말씀 중에 앞뒤 말이 번복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신성 씨 관련돼서는 어제 언론에서도 추가 의혹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 지자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득을 취한 내용이나 이런 거가 나왔거든요. 근데 강신성 씨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받을 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증거 자료는 내달라고 했는데 안 내주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배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세금 빼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추 농사하는데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 그때 당시 네.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2억이요. 들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우리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한 결과 배추 농사가 보통 석 달이 한철이거든요. 그런데 300평에 이 석 달을 하면 3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증여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다 돌려받으셨습니까? 100%? 그것은 한참 후에 아마 그 상환을 못하다가 한참 후에 애들 엄마에게 상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강신성 씨와의 동거래 내역이 또 투명하지 않은 게 어제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배추값 투자 같은 증거 자료를 낸 적이 없으니 그리고 언제 받았는지 증거 이런 자료를 부분이고요.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주소지와 관련해서 어제 제가 질문한 거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았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해외에 가 계실 동안. 그래서 봤습니다. 주소를 제가 어제도 러프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표 화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실제로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아닌데 거기 주소를 옮겼더라고요. 저기 보시면은. 네. 그러면은 저기가 주소가 아니면 실제 어디에 사셨습니까?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특정해 저기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저게 머무르고 있다라고 나오는 시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8년 그리고 2011년 이렇게 본인이 심지어는 다른 가족들도 다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해외에 나가 있을 동안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소를 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도표를 만든 거는 김인석 후보님과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 있지 않는 시기에 주소를 강신성 씨 그 오피스텔에 뒀던 시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답변 중에는 주소지만 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 배우자나 그리고 어린아이였던 장녀와 장남도 계속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를 동안에. 그런데 그 후보님은 여기에 주소만 뒀지 뭐 나 여기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후보님은 실제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혹시 그렇다면은 당시 전화 전 배우자와 가족들이 실제 거주했던 다른 장소가 어디 있었는지 혹시 확인이 되셨습니까? 아니 그거를 확인을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저한테 제출하신 저는 자료에 이미 의하면 답변을 이렇게 되어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 당시에는 이미 제가 해외에 나가서 유학하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가족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서 국내에 집이 없던 시기여서 제가 일시 귀국을 하거나 또는 제가 아닌 다른 가족들도 국내 주소를 아마 거소를 주소 우편물 수령 등의 이유로 아마 거기에 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살고 있는 다른 어떤 그러면은 집이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후보님께서 쉬운 직접 일입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2008년 초에도 2008년 2월 3월에 가족들이 귀국하게 되어 있었는데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여기서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는 후보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피스텔에 혼자 있었고 그런데 가족들은 2008년 2월 3월에 귀국하게 되어 있어서 거주할 집도 없었던 와중에 어떤 분께서 전세금이라도 하라고 1억 5천만 원 가량을 보내줬다. 이렇게 발언하는 게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오피스텔에 있었다라는 게 나오고 가족들도 그때 귀국했다라는 게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정되어 있었다고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러면 귀국을 안 말씀드리면 했는데 그때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귀국해서 국내에 저와 저희 가족들의 거소가 없었다라는 것을 반중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그러고 때문에 나서 그들이 들어온 이후에 네, 그래서 주소가 제가 저렇게 그것을 되어 표현을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면 오피스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일관되게 말씀드린 대로 우편물을 수령하는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당시 살고 있던 전셋집을 정리해서 가족들이 미국에 가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명확한 거처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특별한 위장 전입에 관련된 일도 아니고 그다지 본질적인 일로 보이지 않아서 저거를 여쭤보시는 특별한 예, 제가 이제 사유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명료하게 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약 정확하게 60개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에는 과거에는 실거주를 하고 생활용으로도 이용이 됐던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이거나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1억 5천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데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주소도 현재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신성 씨와는 지속적으로 이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당시에 본인 주소로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물론 이게 아니면 실제 거주했던 실 주소지를 증명된 확실한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때 저기에 제가 거소를 두고 있었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국내의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중간 말씀하신 전입이 되었던 부분은 제가 거주한 부분이 아닌 다른 단체가 임대료를 내고 거기에 주소가 있었던 시기를 연동해서 혼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시기로 한 자료도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이나 성적표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오지 않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할 때 공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후보님께서 직접 작성한 자료를 해서도 오류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에 이어서 역시 당신께서 직접 내셨던 자료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이렇게 가지만 살고 있는 주소에 대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왜 본인의 주소지가 강신성시 소유의 오피스텔로 되어 있냐라고 질문을 했고 여기에 살지 않았으면 실제 살았던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답변하시던 과정 중에 해외에 있을 때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그 주소로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에 나가 있을 동안에는 김민석 후보의 어머님 집 주소로 되어 있다가 가족들이 한국에 오는 시기가 되어서야 오히려 강신성시 소유의 주소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예, 이렇게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서 앞서 도표를 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때 한국에 도착돼 있다는 거는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김민석 후보 발언도 얘기를 했지만 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어디 살았는지. 근데 그 부인, 전 부인도 인터뷰를 하셔서 한국에 있었던 시기랑 미국에 있었던 시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언론에 이거는 후보님 본인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강신성시 소유 오피스텔에 주소 옮겼을 때는 해외에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셔서 그때 언론을 찾아봤더니 앞으로 돌려주세요. 저랑 속도를 좀 맞춰주세요. 시트.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후보님이 한국에 명확하게 있었던 시기와 강신성 씨에게 주소를 뒀던 시기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쭉쭉 넘기시면 됩니다. 쭉쭉 넘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역시 가족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넘겨주세요. 예, 서울에 있다라는 거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지에 대해서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소만 저기에 두고 있고 그랬다면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었고 왜 실제 거주지 주소를 제시하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디에 살았던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주소 불명지였던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공적 문서에 대한 신빙성이나 사적 문서를 대하는 이 문서에 대한 태도를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비행기 편 말씀드렸고 주소지 말씀드렸고 이번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를 보면 명확하게 강신성 씨하고 돈 빌렸을 때도 그 23년에 이렇게 반환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금과 이자는 각각 어떻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고 그 날짜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합의하여 상환 조건과 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 약정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재계약을 맺는 거라든지 이 갱신하는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깡그리 이걸 무시를 했어요. 돈을 줘야 되는 쪽도 받아야 되는 쪽도. 그리고 후보로 임명되자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갚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사실상 이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도 실제로 지킬 의향이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로 생각하고 문서를 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서 보겠습니다. 한강빌라 전세 계약서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실제 전세가 있었는지 정말 돈의 흐름이 있었는지 통장 내역이든 전세금이 정말 오고 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고 금융실명제 뭐 이렇게 하면서 제출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사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증명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전세 계약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전세 계약서는 전세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모친과 그리고 장모님 이름만 나와 있을 뿐이지 이거를 공인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이름 주소 사인이 없어요. 그러면서 많은 데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후보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들어갈 때 계약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거기에는 똑같이 아는 데서 부동산 했지만 저렇게 어느 부동산에서 했는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본인이 직접 낸 서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부인하고 말을 바꾸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되면 계약 관계라든지 사적 계약 관계, 공적 계약 관계, 국가에서의 계약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서를 대하는 태도나 그거의 증빙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신뢰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런 데 있어서 전혀 연습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어제 계속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법원 판결까지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표적 사정 성격이 있었다.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기업으로부터 돈 받았을 때 본인이 표적 사정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고요.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정권에서 본인이 무슨 핍박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앞뒤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반성이 없기 때문에 또 동종의 이런 불법 자금 수수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신성 씨로부터 구체적으로 돈을 받은 내역이 이렇게 판결문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날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그 계좌를 바꿔가며 이렇게 돈을 받고 그때마다 17대 대선 후보 나올 때, 18대 총선 나올 때, 최고위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돈을 받는 정황이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 이외에도 또 다른 범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등록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수많은 날짜에 거쳐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별도 계좌를 만들어서 매번 새로운 명의의 새로운 계좌로 미국 달러, 홍콩 달러 할 거 없이 돈을 받아놓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표정사정 성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부분인데 판결문에 있는 문서들이 범죄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부인서를 취하는 태도 그리고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과연 향후 큰 공직을 책임질 사람으로서 자세가 마땅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주장을 빼고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 제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중에 우선 출입국 관리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에 제가 이미 중국 관련 출입국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전달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저의 책임이 아닌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소에서 확인하실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소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야당 의원님들이 제 신상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문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의를 아마 필요성을 느끼셔서 하는 것이라고 보고 계속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 문제에 대한 김희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쭉 답을 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주소 문제를 질의하는 의가 그 주소 문제에 대한 답변이 만에 하나 저는 거기 살지 않는데 주소만 뒀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입증할 것인지가 대단히 불명확해서 저로서는 사실은 이유를 잘 알기 어려운 신기루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은 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와 함께 말씀 주신 몇 가지 사안들을 엮어서 공적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의 부족함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기하신 몇 가지 문서들은 다 공적 문서가 아닌 사적 채권 채무 관계에 관한 합의 문서들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법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적 채무와 채권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희정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혹은 문서에 의해서 혹은 계약법의 원리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저 문서들은 다 그 채권 채무 관계를 특정해서 합의문이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이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는 합의가 구두로 존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큰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이자 송금에 의해서 실체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전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이것이 실제로 오갔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과 함께 그것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통상의 다른 계약 중재자의 이름이 명료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두 가지. 첫째는 전세금 계약이 그 이전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만은 어떤 업체, 그 다음에 제 아내, 그 다음에 장모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 어머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인테리어 비용과 당시 시가를 반영하는 것 외에는 실거주자들이 그대로 실거주하면서 그 액수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으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거기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도 제가 취할 수 없는 것이 명료한 실체적 그 거주의 전환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굳이 문제 삼을 이유가 별로 없고 그 계약을 중재했던 사람이 지인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당사자들 채권 채무 관계가 모녀의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엄격하게 안 쓰고도 향후 이해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 지금 드린 설명에 비추어 본다면 제가 동일한 저 문서에 대해서 말을 바꾸거나 아니라고 부인한 바가 전혀 없다. 서류에 대한 공적 제 태도에 대해서 문제 삼으실 이유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공적 문서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한 공정성을 가지고 다루었던 어떤 사례를 갖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로서는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법원 판결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러한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에 대해서 제가 표적 사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강금실 장관 때의 시기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하에서도 현재 검찰에서 그 프로 고발로에 의해서 제기가 되면 다음 날 그것이 배당되는 그리고 그것도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만 배당되고 동일한 사건이 다른 경우에 야당 의원에게 고발이 되면은 전혀 진전이 안 나가는 그러한 현실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 하에 있을 때에는 검사들이 당연히 표적 사정이라든가 나쁜 짓을 안 한다라고 전제해서 질문 주시는 것은 너무나 대한민국 현실에 대한 조금 낭만적인 이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강신성 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신성 씨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을 당시 특가법으로 증인으로 서려고 할 때 몰아붙이려는 증언 압박 때문에 증언을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필요하다면 나와서 증언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